그리고 지금 겨울이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와서 다들 외투 잘 꺼내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네 이모티콘 네 지금 카카오미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네 이것저것 좀 제가 설정을 하느라고 바로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이모티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7시가 됐으니까 일단 시작을 할게요. 지금 네 오늘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랑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경미님 반갑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기도 하죠. 제가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세션에서 스타트업이라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도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 있을 때 보통 투자를 받고 혹은 여러 가지 자금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개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잘 대비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자체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동안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레몬룸 이거 방송을 하면서요. 초창기에 이런 스타트업 투자 관련돼서 말씀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아니면은 어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의논을 주셔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입장도 있고 투자를 하는 입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그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이거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바로든 뭐 아니면은 뭐 며칠 텀을 두고든 그 스타트업의 가치 평가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차츰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룰 건데요. 일단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중간에 뭐 이제 몇 가지 그런 투자 방식에 대한 차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야기 드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그러면은 VC, 벤처 캐피탈을 만나거나 혹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거를 생각을 하거나 염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트렌드 변화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트렌드라는 게 뭐 투자 금액이 어떻다 혹은 투자 경향이 어떻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몇 가지 좀 대표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늘 그렇지만 이게 1시간 내에 내용을 다루려다 보면은 제가 조금 생략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것도 늘 그렇듯이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세션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약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제가 좀 뭐 스타트업 자체는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 뭐 코로나로 인해서 뜨거나 지는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뭐 IT적으로나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다른 세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등장했던 단어 중에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억눌리고 억압되어 있던 소비 욕구가 코로나가 나아지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보복 소비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펜트업이라는 영어로 많이 쓰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펜트업이라는 보복 소비 효과 혹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22년에는 이제 그동안 올해까지는 MZ세대에 대해서 저도 다른 세션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굉장히 많이 다뤄온 것에 비해서 2022년에는 오히려 40, 50대의 어떤 소비
능력이라든지요, 아니면 구매력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어떤 평가 혹은 분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야기하다가 좀 모르시겠거나 이거는 좀 내 생각은 다르다 라든지 코멘트 있으시면은 클럽하우스는 메시지로 저한테 말씀 주시면 오픈 채팅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또 오픈 채팅에서도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업의 투자라고 하면 보통은 크게 4가지 정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갖고 있는 자본금이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그대로 투입을 하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단순히 비용이나 지출이나 매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돈이나 자본금을 투자 개념으로 회사에 넣어서 그걸로 지분을 나누거나 설정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넣어서 스타트업을 운영한다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보 혹은 신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거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증을 받는 이제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상공인이나 어떤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 대출 금액이나 이런 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출을 통해서 스타트업이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 주로 이야기드릴 투자를 받는 게 있고, 투자도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 네 번째는 정부 지원 혹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돈을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투자랑 정부 지원이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주체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보통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을 내가 만든다, 혹은 앞으로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다, 혹은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실 때 보통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근데 물론 투자를 받아서 그 가치라든지 이걸 이제 올려가는 게 굉장히 높은 어떤 스타트업의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하고, 근데 다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넣어서 스타트업을 하거나 혹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게 뭔가 약간 투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출이나 어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그거를, 물론 규모가 커지기 어려운 특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동시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투자도 받으면서 대출도 받거나 혹은 내 돈을 조금 넣어서 그것도 지분 설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받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약간 그 투자 받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출이나 혹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리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스타트업에 돈을 조달받는 형태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이나 이런 정책 자금에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정부 출연금, 융자 지원금, 창업 지원금 하는 식으로 각 단계에 어떤 조건을 성립해야 자금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조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용이 다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때그때 많이 알아보면 좋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랑 대출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자본금이랑 투자를 잘 병행을 해서 지분 설정하거나 하는 거 외에도 투자를 받으면서 정부 지원이나 지원 사업에 같이 지원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서로 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이 돈을 받으면 저 돈은 받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투자 회사나 그런 지원 사업끼리도 조금 모수는 아니지만 병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되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투자를 받는 내용에는 이렇게 보통 내 돈을 투입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정부 지원 또는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한다 하는 4가지 형식 정도를 가지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중에 특히 이제 투자를 중심으로 어떤 돈을 받거나 혹은 운용을 할 수 있을지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돈을 투자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받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혹은 남한테 그런 정말 정식으로 투자가 아니라 주변의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럴 때 그 금액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너무 큰 금액을 바로 투자받기는 어렵고 투자를 받는다면 오히려 정식 어떤 등록 절차를 밟아서라든지 하는 게 서로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내 돈을 쓰면서 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혹은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 그 돈을 이제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까지는 까먹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투자를 받아서 일정 부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하는 식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이제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디벨롭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수익 자체나 매출이 구체화되거나 하는 과정을 위해서 큰 금액을 투자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엔젤 투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엔젤 투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벤처 캐피탈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자체에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출의 의미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도 줄여서 신보나 기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대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조달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조금 그 구조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보통 투자를 받아야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경우도 많은데 당연히 투자를 받기 전에는 이걸 모르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투자 받을 게 아니라면.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아는 편이 낫냐면은 결국 내가 누구한테 혹은 어떤 기관에 투자를 받을지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나 혹은 투자 기관이나 조달처나 여러 그 곳에 따라서 어떤 기업에 어떤 금액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분석이 없이 그냥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나도 리스키하고 나한테 투자를 하는 쪽도 리스키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소모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이제 차츰 그에 따라서 이 금액은 엔젤 투자를 받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조달을 받거나 투자를 받은 다음에 나와 코파운더의 지분은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입을 해서 받아야겠다 하는 식으로 점점 설정을 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순히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들이 모여서 펀드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엔젤이라는 게 천사 같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냐면은 그 VC,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경영 보고를 해야 돼요. 이따 VC 커뮤니케이션도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왜냐하면 이만큼의 돈을 받아서 내가 운용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이익을 더 앞으로 상승시킬 것이다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VC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에 반해서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엑셀러레이터나 다른 개념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근데 너무 그렇게 막 많은 경영 보고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소액을 투자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 기준에 대해서 1억 미만이라든지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이디어나 기획력은 있는데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경영 보고나 혹은 검증을 하는 과정이 어려울 때 이런 소액의 엔젤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엔젤 투자를 받음으로써 약간의 돈을 조금씩 조달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액으로 엔젤 투자가 가능한 점도 있어서 개인들이 나도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엔젤 투자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꼭 본인의 어떤 직업이 투자자가 아니었더라도 저 기업은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한 뒤에 그 기업이 잘 됐을 때에 당연히 그 차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차익을 얻는 거를 목표로 보통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헐리우드에서도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나 연예인들이 엔젤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에 대해서 소액을 가지고 좋은 성장할 것 같은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하는 거고, 당연히 엔젤 투자든 벤처 캐피탈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성장을 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투자를 해준 사람들한테 보답을 보상을 하는 그 계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소액을 내가 투자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 엔젤 투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눈먼 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엔젤 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처음에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예 보고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렇게 돈을 벌어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엔젤 투자를 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이 나오죠.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펀드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는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투자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설정을 하고,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펀드라는 거는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너한테 얼마 줄게라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같이 모은 돈을 특정 회사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파트너십의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GL 혹은 GP 혹은 LP라는 식으로 구분은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은 이제 초기 몇 년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몇 년은 그 수익이 나왔을 때 그거를 다시 배분을 받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아까 엔젤 투자도 물론이지만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한 돈에 대해서 많은 수익이 나올수록 좋겠죠. 그냥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멘토링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경영 보고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거나 연락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조언을 해주게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엔젤 투자에 비해서 VC, 벤처 캐피탈이 운용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당연히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을 거야 혹은 받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어떤 계획이나 전략이 없이 단순히 돈만 받으려고 하면 그분들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여러 유사한 기업들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전략이 필요한 건데, VC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본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VC라는 펀드에서 이곳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금액을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계약을 통해서 나한테 투자를 해줄 수 있는가를 같이 꼼꼼히 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해준다고 해서 아무 벤처 캐피탈이나 좋은 게 아니겠죠. 당연히 서로의 포트폴리오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VC한테 이제 투자를 받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죠. 지기지피가 아니고 지피지기라는 게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VC나 그 펀드에서 어떤 금액을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이 회사나 이 벤처 캐피탈로부터는 얼마를 투자받고 엔젤 투자나 다른 기관에서는 또 얼마를 투자받고 하는 식으로 좀 잘게 막 투자를 쪼개서 받아야 된다는 개념은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계획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어요. 신보랑 기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통은 뭐 창업 후 1년 이내, 창업 후 뭐 5년 이내 하는 식으로 굉장히 조건들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한 39세 이하 청년이라든지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 아이디어는 좋아 보이니까 돈을 대출해 줄게 라기보다는 그런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서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에 의한 신용이나 신뢰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금액을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출이랑 투자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금액을 투자 받았을 때 이만큼의 효과를 투자해 주신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설득을 해가는 과정이 뭐 짧으면은 뭐 3, 4개월 근데 길면은 7, 8개월 이렇게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반년 동안 내가 아무 돈 없이 활동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식 투자를 받기까지 이런 대출이나 아니면 엔젤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단계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대출을 받을 때에도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수익을 앞으로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델이 있어야 이 기금들에서도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아이디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라고만 해서는 되게 신빙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다른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재라든지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분명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대출이나 투자를 받는 거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통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만 들으면 와디즈라든지 텀블벅에서 많은 돈을 뭔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리워드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인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증권형이라든지 지분형, 뭐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하는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크라우드 펀딩의 세션은 아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너무 특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받는 어떤 스타트업의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분형이라면 지분을 어떻게 설정하고 채권형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P2P로 해서 P2P 대출이 되는 형태로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금이나 은행이라든지 중간에 어떤 기관을 끼고 하느냐 등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보통 리워드형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투자나 대출이나 혹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여러 가지 투자를 받는 금액이나 내용의 종류로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이게 사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존에 알고 계시던 정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투자의 유형이나 혹은 기관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접근할수록 좀 전략을 세우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단축을 시켜서 말을 한 다음에 조금씩 이제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투자라고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젤 투자랑 벤처 캐피탈이랑 크라우드 펀딩이랑 신보 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또 잘게 쪼개면 더 다양해지는데 예를 들면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도 개인 엔젤, 그다음에 전문 개인 투자자, 그다음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엔젤 클럽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젤 투자가 한 명이서 그냥 뭐 몇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명의 엔젤 투자자가 모여서 같이 커뮤니티 식으로 클럽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펀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서 누구한테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이걸 투명하게 같이 관리를 하자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이제 엔젤 투자에 관해서 등록을 하거나 이 사람은 엔젤 투자자야라고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 엔젤 투자자야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어떤 금액을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근데 보통은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엔젤 투자 해주실 분? 제가 엔젤 투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아름아름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들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워낙 좋은 기업에 잘 투자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그런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걸 따라서 소개로 해서 정말 이제 같은 배를 타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 투자를 받아도 되겠다 하는 것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벤처 캐피탈 경우에도 소형 VC랑 일반 VC, 대형 VC 이런 식으로 좀 회사가 나뉘긴 해요. 우리가 이제 뭐 기사에서 많이 접하는 대형 혹은 일반 VC들이 있고 그 경우에도 국내 펀드, 뭐 해외 펀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나뉘어요. 우리나라에서 특정 펀드에 모인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펀드라는 거는 해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외에도 사실 VC 말고 AC라고 해서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도 소형 VC에서 나오긴 해요. 약간의 투자를 하면서 같이 조언도 해주고 리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는 개념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뭐 경영 참여형 VC라든지 아까 제가 경영 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는 드렸지만 혹은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회사들의 분류가 다양하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도 투자를 하기는 해요. 뭐 신기술 사업금융이라든지 은행에서 하는 여러 가지 투자 제도들도 있기는 한데 금융기관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제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긴 하고요. 일반 VC들에 비해서는 은행은 이제 또 은행의 어떤 네임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보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큰 기업에 큰 금융권이 같이 이제 달라붙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한국벤처투자라든지 기술보증기금 아까 말씀드린 기보,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신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반 법인에서 그냥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LG 같은 특정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업들에 따라서는 어디에 얼마까지 투자를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기준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내에 무슨 어떤 분류까지는 투자를 해도 되는데 외부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를 하면 그건 오히려 뭔가 좀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좀 세세하게 되어 있어서 큰 기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각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하면서 했지만 거의 20가지 정도를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엔젤 투자랑 벤처 캐피탈이랑 그 외에 뭐 금융권이나 기업의 여러 투자가 있지만 이 안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잘 골라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분류별로 굉장히 많은 기업이나 펀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가 또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돈을 벌고 하는 구조도 있고 되게 촘촘히 그 구조가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 아까 제가 GP랑 LP라고 했는데 GP가 제너럴 파트너라고 하고 LP가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GP라는 게 이 전반적인 거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GP를 중심으로 LP라는 사람들이 돈을 이제 모으는 거죠. LP1, LP2 하는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우리 펀드는 이렇게 운영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돈을 이제 거기에 투입을 하고요. GP라는 사람이 실제 VC인데 이 VC라는 사람도 물론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리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는 받아요. 그러니까 LP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투자도 하면서 이 GP라는 중심이 되는 VC한테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돈을 운용을 해서 정말 좋은 스타트업을 골라서 투자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GP가 결국 VC인데 VC의 안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수익을 얼만큼 최대화를 해야 LP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나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펀드라는 걸 구성을 할 때 각각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LP를 이제 투자를 하고 돈을 투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 말고 기업들도 해당이 돼요. 정책 자금, 뭐 일반 금융권, 일반 기업, 개인이 모두 LP가 될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큰 VC, 큰 펀드들의 경우에 정부 기관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 모태펀드라는 큰 곳에서 거기서 이제 정부 기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정책 자금을 예를 들면 올해는 몇 조에 무슨 투자를 할 거다라는 게 촘촘히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은 첫 번째 VC 회사가 담당해. 그다음에 이 정도 뭐 몇백억에 대해서는 두 번째 VC 회사가 이걸 가지고 운용을 해라는 식으로 점점 잘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GP랑 LP라고 개념만 나눴을 때는 GP가 VC니까 알아서 다 하려나 싶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LP라는 투자자, 돈을 투입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때그때 정책에 의해서 또 새로운 개념들이 설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는 이런 정책으로 이런 운용 자금이 얼만큼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각 스타트업들에 더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든지 그런 어떤 경향, 트렌드, 추이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물론 이제 검색을 하면 뭐 올해에 이제 정부에서 뭐 한국 모태펀드를 어떻게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고 한국 모태펀드에서는 각 VC 어느 내용으로 어느 금액으로 혹은 어떤 식의 전략을 통해서 출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책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스타트업의 어떤 사업 모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기업이나 내가 해야 되는 사업에 맞춰서 그것과 연관이 있을 만한 VC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연관성이라든지 그걸 연구해가는 거지 뭐 올해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내가 사업 모델 이렇게 바꿀 까 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뭐 이런 부분이랑 뭐 올해는 이런 식의 정책을 하는데 그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이 일부랑은 나의 사업 모델과 연관이 있겠다. 라는 거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런 연관성이 있으면 투자를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모태펀드라는 거는 한국 벤처 투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막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한국 모태펀드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정부기관들이 출자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한국 모태펀드에서 각 출자를 하는 펀드들, 그 다음에 이제 VC 쪽에 각각의 돈을 또 투자를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하는 식으로 마치 연쇄 사슬처럼 연결이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나 VC들도 안정된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금액들이 적정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가 돼서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 기업들의 일부가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거나 굉장히 큰 성장을 하거나 엑시스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들이 각 투자를 한 기관이나 펀드나 그다음에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출자한 곳들에 나누어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간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단순히 VC라고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VC가 운영을 하거나 도와주는 그 펀드 안에 굉장히 많은 구조가 담겨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LP라는 존재들도 정부 기관부터 기업이라든지 개인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게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펀드에서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1, 2, 3, 4, 5라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1, 2, 3, 4, 5가 똑같은 금액을 설정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금액에 대해서 지분율을 설정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을 뭐 돌려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약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VC 말고 CVC라는 개념도 있어요. CVC는 이제 모기업이 있어서 그 모기업의 사업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VC를 통해서 보통은 투자를 받지만 CVC라는 이게 이제 그 회사의 벤처,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해가지고요. 회사가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이긴 한데 이런 CVC랑 연관이 돼서 일부 뭐 서비스나 사업 모델에 대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일반 기업이나 외부 기관에서 받는 거 말고도 투자를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구조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거나 조달을 받는 출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늘 다 이야기를 못할 수 있겠지만 그 투자를 받는 경우에 VC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습니다 할 때에도 단순히 뭐 1,000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1억 투자하겠습니다, 10억 투자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식으로 할지 그 다음에 사채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데 주식은 또 우선주, 보통주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VC나 전문가들이 붙어 있으면은 같이 설정을 하죠. 대표분이나 코파운더한테 혼자 알아서 이거 계약서 써와라 이렇게 안 하고 당연히 중간에서 이런 식의 돈이 이런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주식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게 성공했을 때 이 정도의 가치를 넘어가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주식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하겠다 하는 걸 굉장히 꼼꼼하게 정하기는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제 조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걸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랑 저 그냥 투자 받을 건데요? 라고 하는 경우랑 굉장히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겠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국 모태 펀드를 통해서 이 펀드가 나한테 얼마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면은 뭐 1억에 대해서는 10억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시 되갚거나 아니면 더 가치를 올려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당연히 설득을 해야 되고요. 돈을 투자를 받는 거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냥 이걸 잘 쓰겠다가 아니라 잘 써서 얼마만큼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렵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반년 이상의 기간을 걸쳐서 투자를 받게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반년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릴 때에는 내가 투자를 받는다는 개념에서 설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 투자를 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뭘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팀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팀 구성이 어떻고 역할이 어때서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행을 해줄 수 있겠구나. 혹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겠구나. 그 기업에서 사업 모델을 통해서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같이 판단을 하고 알아가는 기간이 좀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주나 이런 우선주도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개념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또 조금 다른 세션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투자의 주식에 관련된 거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엔젤 투자랑 크라우드 펀딩이 있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리워드형 말고 뭐 지분형이나 증권형 하는 식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이제 불특정 다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펀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신에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금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 일정 소액을 예를 들면 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채워서 받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모아도 소액을 많이 모아도 소액인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뭐 증권형이든 지분형이든 P2P형이든 간에 그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좀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오히려 엔젤 투자나 VC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고 또 이제 엔젤 투자는 1억 미만이라든지요. 그런 식 기준이 있는 거에 비해서 VC는 굉장히 큰 금액을 받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단계별로 접근하면 좋다고 했는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대신에 자금 유치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죠. 아이디어만 가지고 어느 정도 설득을 하면 그게 웹사이트를 통해서든 별도의 어떤
홍보나 계약을 통해서든 충분히 소액이지만 금액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호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엔젤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VC한테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모두가 이익을 봐야 되다 보니까 좀처럼 투자를 바로 받기는 힘들고 그래서 근데 당연한 원리인 것 같아요. 큰 금액을 받으려면 많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고 고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떤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달라지는 건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그걸 통해서 운영이 되는 금액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다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소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막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막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걸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구조를 찾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VC나 엔젤 투자는 기존에 있었던 시장에서 점점 당연히 사람도 늘어나고 투자 규모도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그 개념 자체가 많이 퍼지고 재테크 개념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게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VC를 만약에 만나서 투자를 받는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게 전략이 되진 않겠죠. 어떤 걸 알아두면 좋거나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VC를 여러분이 만약에 만나려고 예정을 하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스타트업을 세워야지 다른 사람들이랑 팀을 꾸리고 사업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 VC를 만나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이런 GP랑 LP라든지 어떤 구조로 이 벤처 캐피탈이 그 돈을 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일단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예를 들면 3억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3억을 30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만 말을 하면 당연히 아무도 안 믿겠죠. 이제 그런 구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3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돈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고 나는 그 3억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벤처 캐피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 참여자들이 각각 돈을 버나를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각 LP를 설득하거나 VC를 설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보통은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도 회계, 재무, 법률 이런 전문가들을 다 두고 이 기업의 평가를 하면서 돈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VC, 각 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금액,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야에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아까 제가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창업한 지 몇 년 이내 자본금 얼마 이상 하는 식으로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창업한 지 3년 이상이면 안 된다 라든지 아니면 몇 년 이내여야 된다, 몇 년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어요. 그 금액에 따라서. 왜냐하면 당연히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갑자기 투자 금액을 몇백 배 이렇게 벌어올 수 없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창업을 한 지 시간이 지난 기업이어서 기존에 받은 투자 금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도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서로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다 보면은 이런 이제 VC가 어떤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다른 분들 얘기를 많이 이제 저도 들어보거나 하면은 결국은 그 VC가 원하는 어떤 투자의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받고 싶은 돈의 금액이라든지 계획이 있을 때 보통은 기업이 자기 이제 회사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내 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각 VC가 알고 싶어 하는 특정 정보나 아니면 성장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VC가 어떤 구조고 어떤 운용을 하는데 특히 이런 투자를 원한다, 이런 방향을 원한다에 대해서도 VC랑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말이죠. 그 이제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주변에서 듣다 보면은 VC한테 투자를 받기 전에 너무 많은 정보를 오픈해서 아이디어는 유출이 됐는데 투자는 받지 못했다 뭐 하는 경우의 얘기들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는 제가 뭐 자세하게 뭐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한 입장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믿고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단순히 투자한 스타트업이 안 됐다를 떠나서 어떤 금액을 굉장히 뭐 사기성으로 안 좋게 운영을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당연히 어떤 지나친 정보를 투자를 받는 것 외에 너무 노출을 하거나 유출을 했을 때는 당연히 스스로에게도 리스크가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하면서 적절한 정보를 노출하고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걸 알고 싶은 게 맞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선 더 많은 돈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노출을 하고 싶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언제 얼마의 뭐 투자나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성장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어디에서 어떤 투자를 받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 투자를 받는 시기마다 내가 오픈해야 될 아이디어라든지 사업 모델이라든지 계획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전부 노출을 하면 당연히 그거를 아이디어를 뺏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계획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여기가 정말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를 전부 노출을 해라 아니다 보다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어떤 시기에 어디까지 어떤 모델을 추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투자를 하는 사람도 투자를 받는 사람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좀 서로 싸우거나 안 좋은 이슈들도 있거나 아니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도 감안을 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각 내용에 맞는 기획이나 계획에 맞는 내용들을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투자를 받았으니까 성공이야.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 돈을 투자해 주신 분들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내가 요즘 경영 상황이 이렇다. 우리 회사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금액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이익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전망이다라는 거를 꾸준히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VC들도 자기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펀드에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얼마 더 투자를 늘릴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주의를 하거나 같이 조언을 해줄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경영 간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간섭이 꼭 나쁜 단어가 아니라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이제 경영 간섭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간섭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자자나 혹은 투자하는 기관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요. 뭐 일단은 뭐 좀 자발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거를 더 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VC랑은 또 조금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별다른 어떤 보고를 원하지 않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요. 아이디어나 이런 기획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 뭐 엔젤 투자자가 됐든 VC가 됐든 굉장히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게 꼭 지금 틀렸다 아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스타일은 다르지만 근데 기왕이면 만약에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면 너무 당연히 막 되게 세세한 것까지 1원을 얼마 썼고 뭐 되게 뭐 무슨 의사결정 어떻게 했고 하는 간섭을 받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자발적으로 이 VC나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거나 궁금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정보를 그때그때 연락을 취하고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지만 이거는 잘 안 돌아가고 있어서 이런 계획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다 하는 거를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건 당연히 아무도 그러진 않겠지만 뭐 너무 간섭을 받는 게 싫다고 하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엑싯을 해서 투자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요 이제 VC 분들이 어떤 의사 결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좀 의지를 그 안에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VC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한 만큼 회수를 해야 되고 그 회수를 하려면 M&A가 됐든 엑싯을 하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돈이 분명히 발생을 해야 기존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엑싯에 대한 의견도 스타트업 본인의 생각이랑 투자를 한 VC 분들이랑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협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물론 이제 지금 엑싯하냐, 뭐 1년 뒤에 엑싯하냐, 몇 년 뒤에 엑싯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잘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야 투자에 대해서도 서로 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단순히 이게 투자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투자를 받을 때에 여기에 기업 가치는 뭐 10억이다, 40억이다 라고 했다면 그 기업 가치를 증명을 해야 이 투자를 받았다는 것의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은 그냥 투자 받았어 라고만 생각을 하거나, 물론 이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기사로 접했을 때는 투자 받은 얘기만 나오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설득을 했고 앞으로 얼마만큼 증명을 해야 되는지까지 막 자세한 계획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좀 오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큐베이터라는 개념도 이런 진행을 할 때 등장을 하는데, 뭐 공간이나 설비나 업무 보조를 해주는 그런 지원을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또 이제 같이 연결을 해서 도와주는 뭐 VC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나 엔젤 투자자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단순히 뭐 한 명한테 투자를 받는다, 한 기관에서 투자를 받는다, 뭐 VC 한 곳 펀드랑 연결이 됐다라는 걸 떠나서 그 분들이 또 연결해주는 것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VC 입장에서도 이 기업이 잘 되는 거 외에도 이 기업의 주변 기업들이랑도 같이 잘 되면서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해 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연결이 쭉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말 필요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최대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각이 다르겠죠. 이 돈을 이 정도 투입을 했으니까 이 정도를 또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당연히 다를 수 있고, 오늘 이제 이거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시리즈 A, B, C 하는 식으로 각각 받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나도 투자를 받고 벤처 캐피탈도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주나 우선주, 그다음에 사채, 전환사채 이런 식으로 그 투자를 받는 거를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주식으로 발행할지, 이것에 대해서도 각 구조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세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좀 간단히 정리를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이 얘기 드린 투자 구조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오픈 채팅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이제 보복 소비라는 말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점점 등장할 거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영어로 좀 바뀌어서 펜트업이라는 단어가 됐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올해까지는 MZ세대 위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현재로서 보는 전망으로는 내년부터는 40, 50대가 더 구매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소비, 구매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평가 혹은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론을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 취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종류, 특히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받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고요. 중간에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 투자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VC랑 만나기 전에, 그다음에 만난 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랑 하는 부분을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정리 드리고 그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도 몇 개만 언급을 하고 제가 정리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 드린 거는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거는 보통 크게 4가지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입하는 거, 두 번째는 대출을 받는 거, 세 번째는 투자 받고, 네 번째는 정부 지원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정부 지원도 뭐 정부 출연금, 융자 지원금, 창업 지원금 하는 식으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이 나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왜 돈을 이렇게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중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경영에 대한 보고라기보다는 개인이나 혹은 개인이 모인 어떤 엔젤 클럽 이런 곳에서 투자를 받고, 보통은 아이디어나 기획이 있을 때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데, 이런 벤처 캐피탈처럼 주식이나 이렇게까지 구체적이지 않은 그냥 이 정도에 대해서 이 금액을 받고 이런 금액을 나중에 내가 수익을 창출하면 어떤 식으로 다시 되돌려 드리겠다 하는 이제 계약 같은 거를 하면서 투자금의 차익을 얻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벤처 캐피탈보다는 소액으로 운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좀 허들이 벤처 캐피탈보다는 낮은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 자체에 대해서는 뭐 몇 년 투자를 하고 몇 년 그거에 대해서 다시 수익을 창출을 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내용을 또 정리하기에 앞서서 다만 이제 제가 지피지기가 지기지피가 아니고 지피지기라고 얘기를 드렸죠. 일단 남을 알아야 나를 아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각각의 벤처 캐피탈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곳에 어떤 투자를 하는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통 줄여서 신보는기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받는 대출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내가 대출을 받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신뢰라든지 사업성, 그다음에 사업 가능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전부 증명을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요. 당연히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리워드형 말고도 지분형, 증권형, 후원형, 대출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가 있다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단순히 투자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받는 금액마다 단계가 달라서 내가 보여줘야 되는 퍼포먼스 혹은 결과, 성과에 대해서 단계별로 쪼개야 되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간은 대출, 어떤 기간은 내 돈을 투입하고, 어떤 기간부터는 투자를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과 각각의 엔젤 투자나 VC를 어떤 식으로 내 쪽에서도 핸들링을 하면서 그 돈을 운영을 해 갈지를 계획을 잘 세우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분류를 더 세세하게 쪼개면 엔젤 투자는 어떤 종류가 있고, VC의 규모나 혹은 기관에 따라서 어떤 종류가 있고,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도 아까 같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VC라는 거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 GP랑 LP로 나뉘어서, GP가 일반적인 VC이고 LP는 이제 거기에 펀드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인데, 단순히 개인을 떠나서 기업이나 기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그래서 그 구조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한국 모태펀드는 한국 벤처투자가 운영을 하는데, 이 한국 모태펀드에 정부 기관들이 전부 출자를 하고 그 해의 정책, 그때그때의 어떤 제도 혹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전부 나와서 각 한국 모태펀드에서 각 펀드, 민간 펀드에 대해서 또 이 금액은 누구한테 얼마 하는 게 정해지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다만 매년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 모델을 매년 바꿀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내가 사업을 하는 거랑 그 투자를 어떤 식으로 받으려면 내가 이런 계획에 어떻게 세우고, 예를 들면 1번이라는 사업 모델을 세우지만 그 밑에 세부적으로 하위를 딸리는 2, 3, 4 모델이 있을 때 4번 모델이랑 이 정책이랑 좀 연관을 시켜서 투자를 받아야겠다 하는 식으로 계획이나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VC 말고도 CVC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을 때 단순히 투자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주나 우선주 같은 주식,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도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런 주식이라든지 사채,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컨버터블 노트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돈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반환이 되거나 혹은 회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각 계약을 통해서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정해지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어요. 그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랑 엔젤 투자,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후반부에는 VC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벤처 캐피탈의 구조, 그 다음에 그 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금액이나 내용이나 혹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조건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VC한테 이제 직접 투자를 받고 나서는 당연히 어떤 경영 보고나 경영 간섭에 대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필요하고, 다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너무 적대적이거나 너무 모든 걸 오픈하기보다는 그 기간이나 혹은 시기, 내용에 맞춰서 내 계획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사채 개념도 있고 투자 방식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굉장히 내용이 또 이제 많기 때문에 오늘 다 이야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투자 자체의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 뭐 시리즈별로 얼마를 투자를 하고 그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게 이제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서 그다음에 정책이나 트렌드나 뭐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올해 한 여름 정도부터는 VC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대출이 아니라 무조건 펀드를 통해서 모인 돈을 가지고만 최대한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런 이제 초기 VC라든지요, 초기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스타트업들을 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대출이 가능해진 쪽으로 좀 법이나 제도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기존에는 정말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대형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창업 초기더라도 충분히 이런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곳에도 굉장히 큰 금액을 밸류에이션을 책정해서 그만큼의 투자를 하는 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뭐 아까 주식이나 사채를 통한 어떤 그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물론이지만 별도의 세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반부 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는데 그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드린 거를 지금 정리를 드렸고 물론 이게 이제 좀 정보가 굉장히 축약을 해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또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픈 채팅은 카카오음은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고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통해서 주시고 클럽이나 저를 팔로우하면 이게 알림이 갈 거니까요. 그런 내용 참고하시거나 스케줄 관해서는 오픈 채팅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8시 정도부터는 다른 뉴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들은 이야기를 또 토대로 여러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에 관련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밥 챙겨 드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얘기는 또 오픈 채팅에서 제가 추가로 드릴 얘기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급한 마무리 같지만 그래도 잘 알아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이모티콘 감사드리고요.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은 이대로 닫을게요. 3, 2, 1